4년 사이클에 의하면 내년에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거든요. 26년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확률이 저는 50%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탈바꿈이 일어났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들이 고점에서 던지는 거를 받아줘도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또는 그런 국가들 기업들이 계속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50%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는. 김 슈퍼 사이클이 두 번 있었거든요. 이제 1970년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도 금값이 한 10년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면은 한 10년 정도 가요, 이게. 오르기 시작한 게 2019년이거든요. 그게 한 5, 6년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중간 정도 와 있어요. 몇 년 남아 있습니다. 최근 23, 24, 25 보면은 금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늘어날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게 저는 20년대 말로 예상을 합니다.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한 5천 불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1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매도하는 투자법으로 유명하신데요. 비트코인 다시 매수하셨는지? 당연하죠. 네. 지금 풀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그 7만 8천 달러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 언제 갔을 때? 1차는 9만 정도에 샀고요. 2차는 10만 정도에 샀고, 그 3차는 그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때 샀습니다. 네. 11만일 때도 사시고. 그쵸. 그 10만 8천인가 9천인가 그때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렇게 3번 들어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작가님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강호국 작가님 예전에도 보면은 맨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지면 팔면서 계속 이거 손실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투자 왜 하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는데 좀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그건 네가 닥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차트를 직접 보고 한번 120 위에 사고 파는 걸 뒤풀이했으면 어떤 수익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바이 앤 홀드 매수를 하고 계속 보유하면 어떤 수익이 있는지 그걸 네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내가 맞다는 게 이제 그냥 뚜렷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넌 닥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존댓말도 안 합니다. 네. 그 작가님, 그럼 네. 비트코인이 5월만 해도 10만 불 넘어서 12만, 14만, 이젠 진짜 간다. 관세 네네. 유예되고. 예. 트럼프 때문에 밀린 거야 하면서 이제 갈 것 같았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관세 이슈가 끝난 게 아니란 말도 있는데 비트코인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장기 전망이 있고, 단기 전망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2025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큰 행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10년 100만 불이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100만 불. 왜냐면 사실 이제 그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공개가 되었는데, 비트코인의 수요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나가 비트코인 공급의 2% 디플레이션을 혼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비트코인 개수가 이제 계속 늘잖아요. 채굴 때문에. 근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주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비트코인을 다시 안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그 전체 공급이 1년에 2%씩 줄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자, 근데 거기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물론 가장 큰 대장이긴 하지만 몇 개 기업이 또 끼어들었어요. 21이라는 기업도 이제 그 나와가지고 이미 4만 개를 샀고요. 네. 그리고 게임스탑도 이번에 5억 불 들어갔고, 네. 그리고 뭐 한국도 좀 작긴 하지만 어떤 상장사가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슷하게 전환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 230개 지금 모집을 했던데 거기서 계속 모으고 있고, 메타플래닛 일본에서도 9,000개 이미 모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회사의 이익 또는 이제 발행한 이제 전환사채나 이제 유상증자라는 주식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데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마디로 이제 기업도 야 저거 봐, 마이크로스트라이트 저거 잘 되네. 쟤네 주식 엄청 오르네. 우리도 하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미국이 전략자산화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미스 상원의원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액트를 해가지고 100만 개 사겠다라고 또 이번에 외치셨거든요. 자, 근데 그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는 국가들이 두 개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이실 것 같아요? 뭐 그게 있을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일단 첫 번째는요 우파 또는 극우파 국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극우적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요번에 근데 영국의 극우파 당수가 직접 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내가
내가 총리 되면 그거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이 지금 한 10% 이상 정당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좌파 정책을 너무 심하게 펼쳐가지고 부자들이 전부 다 두바이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극우당이 1당이에요. 지금 이제 그 지지율이. 그래서 이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선거하는 바로 그때 폴란드도 선거를 했습니다. 거기도 극우파가 됐거든요. 이분도 친비 이사예요. 그러니까 친비는 친비트코인. 여기도 친비고. 그리고 지금 유럽의 판세를 보면은 이제 프랑스도 지금 지지율 1위가 지금 극우당이고 독일은 제 2당이 됐고요. 그리고 이태리도 1당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유럽 전체 그 정치가 이제 극우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 이제 폴란드 이번에 됐고 헝가리도 이미 되어 있고. 근데 우랑 극우 쪽은 이념상 비트코인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게 탈중앙화, 한마디로 그들은 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우와 극우가 원래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은 한마디로 국가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벗어나가지고 탈중앙화로 중앙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수단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와 극우 쪽이 비트코인 전략자산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또 되게 싫어하죠.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애들이 돈을 팡팡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자산, 비트코인을 좋아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우와 극우. 자, 근데 보면은 미국은 이미 우 쪽이고 또 유럽은 조만간 전부 다 우나 극우가 될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국가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우리도 할 겁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미국과 트러블이 있거나 재정이 파탄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죠. 여기도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은행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개발하고 뭐 파생 상품하고 이런 거 허용하겠다 이런 거 하나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세계 5위 비트코인 보유국입니다. 벌써 거기도 미국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이번에서 와가지고 우리도 채굴 플러스 전략 자산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IMF와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국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지금 케냐, 뭐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빚을 져가지고 망하면은 보통 IMF가 오잖아요. 한국도 똑같았으니까 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시킵니다. 너 이거에 저거에 한 다음에 허덕허덕 해가지고 그거를 다 했는데 결국은 계속 또 부채는 쌓이고 있고 또 IMF 때 가지고 빌어야 되고 IMF가 또 돈 빌려주면서 이거에 저거에 하는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이클이 영원히 안 끝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은 예외였고요. 이런 나라들이 짜증나는 거야. 나 이거 싫어. 야, 우리만의 독자적인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독립하자. 이런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과 전략 자산화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첫 번째 우와 극우 국가들, 두 번째 뭔가 미국과 트러블이 있거나 IMF가 트러블이 있거나 재정이 파탄나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모으고 채굴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그리고 이제 기업적 수요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 패턴이고요. 근데 단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일단은 그걸 아셔야 돼요. 6월에 알트코인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일단 지금 당장 모든 걸 비트코인으로만 해놨습니다. 비트코인도 6월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완전히 최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년 사이클에 의하면 내년에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거든요. 26년에.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확률이 저는 50%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은 확실히 요번에 비트코인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탈바꿈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지금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구글 트렌드 같은 데 봐도 옛날 그 트럼프 대선 때 관심도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진짜 개인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도 안 올랐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안 올랐고, 펀딩 피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기관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반감기 4년 사이클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돈 파워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그 정기적으로 이제 반감기 때 공급이 줄어드니까 좀 확 오른 다음에 공급이 넉넉하게 되니까 또 확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고래들이 그때 고점에서 던지는 거를 받아줘도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또는 그런 국가들 기업들이 계속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50%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깨질 가능성이 50%라고 보신다는 건 올해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같이 오르는 폭등장이 안 올 수도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충분히 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 후에 26년에 하락이 뭐 7,
80%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올해 상승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뷰를? 네,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모든 그 통화량도 이제 많이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거의 다 이제 좋은 편이거든요, 글로벌리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근데 또 비트코인이 물론 뭐 유동성을 따라간다, 후행한다 이것도 네, 있지만 두세 달 후행합니다. 네. 네. 근데 반대로 나스닥 추종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반대입니다. 그 나스닥이 비트코인을 추종하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코인을 하려면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을 하고 싶으면 코인을 먼저 보고요. 코인이 저점 엔드 고점을 먼저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먼저 찍거든요. 그건 제가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코인이 먼저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은 그 후에 나스닥이 따라 오르고요. 또 반대로 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은 그 좀 한 달 후에 나스닥이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인을 나스닥의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올해는 비트코인 폭등장 남아 있다. 올해는 비트코인 폭등장이 그러니까 폭등까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 거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네, 올라가야죠. 네네. 그리고 내년에는 과거와 같은 막 60, 70%, 80% 하락 이런 게 나올 확률은 절반. 그러니까 이게 올해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보통 계절성으로 보면은 이제 8, 9월이 비트코인이 좀 약하고요. 4분기가 그래 좀 강한 편이거든요. 4분기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그 버블이 터지면서 60, 80% 떨어질 수 있는 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제 적정히 오른 경우 뭐 15만에서 20만 불 정도 그러니까 가볍게 오른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60, 70, 80%까지 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알트코인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X 사람들 많이 follower를 하잖아요. 소위 제가 구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들은 알트코인을 단 한 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슬슬 이제 진짜 된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메인스트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류가 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이미 끝난 것 같고. 근데 알트코인은 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말고 쪽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냥 한마디로 알트코인은 한 3, 4년까지만 해도 이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한마디로 투기성 쓰레기 뭐 이런 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쪽팔리는 거죠. 그 말을 이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걸로 돈을 벌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저도 이제 책에 썼어요. 이제 알트코인 다 쓰레기라고. 그러나 이제 그 비트코인 상승자 막바지에는 알트코인이 따라오르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똑같이 유지합니다. 그 센스는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금, 다양한 투자처의 뭐 채권도 있잖아요. 예. 그럼 올해 가장 좋게 보시는 건 뭔가요, 작가님? 사실 뭐 다 좋게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예. 음.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상승폭으로 보면 그래도 비트코인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하죠, 사실은. 네. 참고로 이제 5월 말까지 그 자산군 배틀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금이 1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진국 주식이 2등이고 네. 그다음이 3위가 비트코인이고 4위가 이머징 주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뭐 그래도 당연히 15에서 20만 불 언저리까지 가야지 그게 그 예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근데 버블이 나와가지고 30만 불까지 가면은 내년에 폭락이 아무래도 좀 더 세지겠죠, 그래도. 네. 그럼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 어떻게 해요? 아까 28년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크게 자산시장 버블이 꺼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비트코인도 그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폭락을 하게 될까요? 그쵸. 그건 어쩔 수 없죠. 네네. 예. 아. 왜냐면은, 이게 디지털 금인에 만에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냥 리스크 자산이거든요. 이제, 사실, 주식과 이제 엇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50% 날아가고 하면은 얘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를.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 사이클이 이제 붕괴가 되면 이제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이제 신용이 축소되고 막 이런 게 발생할 건데, 결국은 이제 코인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럼 그거를 예상을 하고 27, 28년에 다 팔아야 되는지, 근데 그걸 또 맞추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에서 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필연적으로 큰 하락이 올 때가 오거든요. 근데 네. 근데 큰 하락이 오기 전에 120선부터 먼저 뚫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120선을 뚫고 내려갈 때 이게 추가로 이제 5% 내려가고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추가 80% 빠질 때 네가 어떻게 아냐 이겁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 예. 이게 왜 지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예.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제가 지능 약한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
그쵸. 그러면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 필연적으로 그 27, 28년, 그 언젠가는 한번 그 금융위기 비슷한 게 올 거거든요, 근데? 박살 날 거잖아, 8, 90%.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 그 엔비디아 전기도, 나왔거든요. 엔비디아를 9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얼마 벌었을 것 같습니까? 떼돈 벌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일까요? 글쎄요, 글쎄요, 한 150배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3,600배. 에휴. 그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하면. 배당까지 재투자했을 때. 예. 컨그라츄레이션. 좋거든요, 근데? 와. 그거를 한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5명 미만이지 않을까요? 젠슨 황과 아저씨를 빼고는. 그들 말고는 토끼 말고는. 네, 아니겠죠. 물론 젠슨 황은 더 벌었죠. 그 전에 투자했으니까. 네,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엔비디아도요. 90% 두 번 빠졌어요. 예, 상장한 후에. 그리고 2001년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한 10년 걸렸을까요? 14년. 예. 2001년 90% 된 다음에 이렇게 길게 가다가 또 이제 후다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못 쓰레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14년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121선 비슷한 거 해가지고 하면 다 막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존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이렇게 8, 90 진짜 엄청 빠지잖아요. 그럼 진짜 몇 년 동안 밑에서 길 수가 있거든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그걸 왜 감수하냐고. 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엔비디아 그 2001년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2015년까지 버틸 사람 장담컨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예. 다 팔고 나갔을 거거든요. 중간에. 뭐 한두 명 있겠죠. 근데 왜 그 14년 동안 고통을 그거 감수하냐고. 예. 그쵸. 작가님 24년 여름경에 저하고 인터뷰에서 금과 은 원저지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해주셨고 작년 가을 겨울쯤에도 또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완전히 적중하셨습니다. 금값이 완전 폭등해가지고 한 2배가 올랐고 요즘 조금 조정 온 것 같은데 예. 금이 왜 올랐고 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나요? 일단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축통화이고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GDP 대비? GDP 대비 모를까 하루에 뭐 이자만 뭐 6조 원씩 넣는다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GDP 6%이거든요. 그렇게 네. 높아졌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5조를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7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본인이 연봉이 5천인데 7천을 매월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저는 사실. 아무리 미국 가장 파워풀한 국가이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unsustainable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위기도 없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가 없는데 재정 적자가 GDP 6%예요, 이게. 그쵸.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코로나 터진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진짜 코로나가 터졌다. 그럼 그걸 일시적으로 그 6%로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 위기가 없는데도 GDP 6%의 재정 적자가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 레이달료 체계력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3% 미내로 무조건 줄입시다. 내가 다 대안도 만들어 놨어요. 좀 덜 쓰고 그리고 좀 많이 걷고 금리를 좀 내립시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자, 근데 딱 보니까 트럼프는 두 개는 할 의지가 있어요. 덜 쓰고 금리를 내리는 거 할 생각이 있는데 근데 더 걷자라는 건 반대하고 있어요. 감세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일론 마스크가 펄펄 뛰었어요. 야, 저 감세하면 지금 재정 적자가 2.5조 달러 늘어난다고. 미쳤다. unsustainable이라고 똑같은 말을 써. unsustainable이라고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모네티제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네티제이션이라는 거는 국채를 이제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 그걸 그냥 돈을 찍어 사주는 거거든요. 이거 인플레이션이 증폭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왜냐면 미국 국채가 매력이 없어. 아무도 안 사줘. 그럼 연준이 돈을 퍼가지고 사주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쟁 날 때도 그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들이 이제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국채를 뽑아내고 이제 돈 찍어서 사주고 이런 걸 하다가 초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달러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이제 the place of no return이 조만간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지금은 금리가 5% 정도 되는 거잖아요. 5% 찍어줘. 아무도 안 사. 그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채권을 팔기 위해서. 그럼 8%가 되는 거예요. 8%를 해가지고 채권을 팔면은 나중에 갚을 때 이제 더 많은 부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8%도 안 되니까 10%, 1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초통화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저만 알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대책을 마련해 둬야 되는 건데 대책이 사실은 금과 비트코인이죠, 사실. 왜냐면은 거기는
월급이 유한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세력들은 금을 사자라는 세력도 있고 어떤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세력도 있고 어떤 세력들은 둘 다 하자라는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 둘 다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가장 금을 많이 사는 세력이 어디인가? 이 모든 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중앙은행들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중앙은행은 돈을 찍는 애들인데 지들도 이게 못 믿어오니까 금을 사두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예. 근본위제가 폐지된 게 벌써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본위제가 폐지되고 중앙은행 때 2010년까지는 금을 거의 다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국이 하는 거 저거 심상치 않은데 다시 사자 해가지고 이렇게 15년 전부터 중앙은행이 넷 바이어예요. 그러니까 사고 있어요. 여기서. 예. 팔지 않고. 네, 그거에 동참하지 않는 기관이 하나 있죠. 한국은행.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작가님 이게 미국 국채를 네. 미국 시민이 사주든 해외 기관이 사주든 인간이나 기관이 그래도 사줄 때랑 이게 안 팔려가지고 연준이 그냥 사주는 거랑 네.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어떤 딴 나라 산 사람이 사준다는 거는 실제로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정부가 이거 팔아. 그럼 내가 이거 주는 거잖아요. 돈을 근데. 네. 그럼 이제 있는 돈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아, 근데 그쵸. 중앙은행이 사는 거는 내가 새로운 돈을 막 찍어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제가 사는 거는 시스템인 돈이 똑같은데, 근데 중앙은행이 사면 점점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럼 돈이 범람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거 엄청난 차이죠. 그게. 예. 제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장사하는데 네네네. 음식을 사세요 했더니 작가님이 사 먹으면은 작가님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돈 액수가 똑같잖아요. 똑같죠? 예, 근데 정부가 돈을 찍어서 나한테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나 이슈 해가지고 주면은 내 돈은 아꼈으니까 나는 계속 10만 원이 있고 여기도 10만 원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음식을 먹었지만 우리 돈이 가진 돈이 갑자기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 정부가 찍어준 돈, 뭐, 재난지원금 같은 그러니까 거. 뭐 연준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그죠. 네네네.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죠. 왜냐면 이제 사실 그 재화와 서비스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돈 수는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예. 그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엄청난 차이죠. 중앙은행이 막 찍어내가지고 그 국채를 사주는 거는. 예. 이미 지금 그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이. 이미 들어갔죠. 근데 딴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예. 일본은 뭐 대표적으로 그거를 뭐 몇십 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또 반대로 야 일본 팔아서 몇십 년 해도 뭐 제로금리하고 안 무너지지 않냐. 그 뭐 자국민이 사주면은 되는 거 아니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거 돌파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네. 그냥 시스템에 돈이 넘쳐 흐르면은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CPI 그거만 봐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별로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에서 빠져 있거든요. 실제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리얼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도 집값이 CPI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네. 한국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의식주와 에너지 중에서 그 코어 인플레이션 들어가는 게 의밖에 없어요. 옷밖에 없어요. 거의 집도 빠져 있고 먹는 것도 빠져 있고 에너지도 빠져 있거든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가. 그래서 연준은요 그 코어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이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자산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 오케이 내 옷값은 안 올랐어. 방글라데시에 찍어내니까. 근데 집값이 5배가 됐어. 야 그러면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인플레이션 안 치는데 우리 인플레이션 2%입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근데 한국도 똑같잖아요. 지금 집값이 10배 오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돈이 그렇게 찍어내는데 그게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안 들어가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그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아니 내 집값이 5배 오르면은 그것도 물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연봉은 집값 오르는 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물가가 안 오른다. 지금 물가가 안 오른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지표를 이상한 거나 만들어가지고, 물가는 안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은 10배인데, 그건 물가가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들이 안전자산이 금으로 지금 다들 돌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산가들도 그렇고, 그 가장 중요한 돈을 찍어내는 기관인 중앙은행이 기관. 가장 큰 네트 바이어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도 자기들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렇죠. 개인이 네. 이제 중앙은행에 사는 건 알겠어요. 그럼 네. 금값이 이렇게 2배가 올랐는데 3년 동안. 네. 그럼 지금 시점에 개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괜찮을 거냐? 이거 괜찮냐?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설거지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게 아니요. 시작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그 김 슈퍼 사이클이 2번 있었거든요. 이제 1970년대에 있었고요. 1971년에도 미국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를 파산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미국이 근본 위주를 포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네가 달러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줄게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 미국이 파산한 후에 달러 가치가 똥값이 되고 금값이 그때 10배 정도 이제 올랐고요. 그것도 10년을 걸쳐서 이루어진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도 이제 금값이 10년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한번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면은 한 10년 정도 가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2018년, 19년이거든요. 그게 한 5, 6년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중간 정도 와 있어요. 몇 년 남아 있습니다. 몇 년 남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금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빨리 따라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금이라는 거는 이제 화폐와 다르게 실제로 광산에 가가지고 금을 찾아서 캐내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2019년부터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한 2, 3년 오르고 있네. 우리 광산 채굴 할까 말까. 계속 오르고 있네. 된 것 같다. 야, 우리 채굴합시다. 여러분 투자자들 나한테 돈을 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모으고 실제로 광산이 어딨나 금이 어딨나 찾아가가지고 여기 있다 해가지고 가서 기계를 가가지고 팍만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한 10년 후에야 금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금값이 폭락합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요. 참고로 그 공급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23, 24, 25 보면은 금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늘어날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게 저는 20년대 말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늘 10년 정도 걸리니까 이게 빨리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진짜 가서 파야 되니까 내가. 예.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틀리고, 26년부터 금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 네. 연도로 보지 말고 금 공급 늘어나는 데이터 보고 팔아라. 그렇죠. 그리고 그때 팔아도 별로 늦진 않습니다. 늦지 않다. 예. 작가님, 미국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것 같고, 네. 중국은 금을 많이 사모으는 듯한 인생인데,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런가요? 네, 확실히 그렇고요. 이제 중국이 금을 가장 많이 사재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량은 2011년인가 이제 그때부터 줄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미국과 그 사이가 나빠진 거가 딱 그때라는 것도 우연히 절대로 아닙니다. 예. 왜냐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미국은 지네들이 이제 달러 찍어내서 파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쟤네들이 갑자기 파티에 참여를 안 하겠대. 우리 채권 안 사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미중 갈등이 고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한 번 더 불을 확 올렸죠, 이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탈중앙화잖아요. 이제 중국은 중앙화 끝판왕이잖아요. 우파와 극우의 이념에 비트코인은 잘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말하면은 좌파의 이념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네. 근데 좌파의 끝판왕은 중국이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정부가 모든 거를 컨트롤을 하고 이제 개인들과 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국가인데 이제 거기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싫을 수밖에 없죠. 네. 체제적으로 싫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매수할 수 있을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다시 금이랑 비트코인 그 본위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겠죠. 걔들도. 네. 그때는 통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할 것이다. 네, 근데 물론 그때 완전히 이제 이게 중국 블록, 미국 블록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지들끼리 독자적으로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당연히. 네, 당분간은 계속 이제 이쪽이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네, 탈중앙이니까. 탈중앙이니까. 예, 탈중앙은 좋은 게 아니죠, 걔들한테는. 네. 그럼 미국이 비트코인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혹은 새로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위기를 좀 극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베이센트 장관도 최근에 나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때문에 이제 뭐 국채 2조 달러를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미국 부채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 정도로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그건 땜빵하는 수준이지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근본적인 변화를 레이드 하려고 제시하는 것처럼 재정 적자를 그 GDP 3% 이하로 줄여가지고 부채를 서서히 줄이시는 방법, 그가 말하는 그 뷰티풀 딜레버리징이 됐으면 굉장히 좋기는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까지 하는 흐름을 보면은 그 정도의 자제력을 구사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변화가 오겠죠. 이 부채 사이클이 터져가지고. 실제로 과거 역사를 보면 제국들이 전쟁하면서 인플레이션 오고 금에다가 금속 같은 거 넣고 네. 같이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뭐 황제들이 못 막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큰 흐름을 못 막는 것이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제 이 세계 질서와 그 달러 시스템 붕괴가 되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물론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이 섬뜩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레이 달리오 책에. 지금이 1905년과 14년, 그리고 1933년부터 38년과 가장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참고로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이민 가야 되나 그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네.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요, 레이달님은? 첫 번째, 이제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국민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의 수입이 지출보다 높은 곳. 첫 번째. 두 번째, 국내 갈등이 적은 곳. 세 번째, 큰 전쟁이 휘말릴 가능성이 적은 곳. 네 번째, 자연재해가 가능성이 적은 곳.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 싱가포르가 넘버1이고요. 네, 그리고 중동 몇 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그 국제 전쟁,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좀 높아요. 왜냐면 이란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 그럼 이제 금 말고 예. 은도 예. 아니 금 오르면 은도 오르잖아요. 실제로 은도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또 저평가라는 얘기도 있고 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은도 이제 금과 비슷하게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오면은 보통 금보다 좀 더 많이 올랐는데 딱 아주 쉽게 금은 비트코인, 은은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금은 비율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한마디로 금의 가치가 은 대비 계속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비트코인, 알트코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알트코인은 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똑같아요. 은은 상대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금보다 쉽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재단이 찍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금과 은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기가 좀 어렵다. 은은 그거보다는 쉽다. 네, 그거예요. 네. 매장량이든 기술적인 차이도 좀 예, 맞습니다. 예, 매장량도 훨씬 더 많고, 그죠. 네. 작가님은 원자재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이제 다들 탈원전,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네. 태양광이나 예, 예. 풍력 이런 게 아니고 네. 원자력이 친환경이다. 네. 하면서 지금 중국, 유럽, 그다음 미국까지 미친 듯이 지금 원전을 늘리고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우라늄 같은 예. 원자재 이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그쪽은 제가 어리석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 이제 우라늄 같은 금과 은을 제외한 딴 원자재 투자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요. 금과 은은요. 현물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 ETF는요. 현물보다 수익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반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데드라인이 있고 계속 새로운 선물을 롤 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롤 오버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이 전체 수익률을 못 먹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원유가 가격이 3배 올랐다 해서 내가 3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유 선물에 투자하면은 3배보다 훨씬 덜 먹게 됩니다. 그럼 우라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무게 대비 가격이 비싸잖아요. 실제로 현물을 사가지고 창고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금 현물 ETF를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돈을 모은 다음 그걸 금을 사가지고 창고에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원자재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알루미늄 현물 ETF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돈이 들면 내가 그걸 알루미늄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창고를 내가 그럼 진짜 무슨 500개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밀 현물 ETF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그러면 그 밀을 얼마나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라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그냥 개인이 사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게.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다른 원자재 투자는 좀 비추입니다. 네. 저는 금과 은만, 현물이 가능하니까. 한국이 특이하게 구리 현물 ETF 하나 있더라고요. 구리 현물. 그것까지, 그러니까 현물이면 오케이. 선물도. 네네. 네. 아니면 정말 그 고철 장사처럼 사가지고 가든에 놓으시든지요, 그냥. 네. 실제로 저도 한 1년 전인가요? 1년 네. 반 전에 2년 전인가요? 러우 전쟁 막 터지고 이제 유가 폭등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유가는 엄청 많이 안 오지 않았나요? 그때 어땠죠, 그때? 맞아요. 별로 100불 넘고 그러지 않은 것 같네요. 맞아요. 네네. 그만큼 안 올랐는데. 네. 그때 원유 ETF, 원유 같은 거 조금 사놓으면은 그래도 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사료 주식 이런 게 많이 올랐죠. 네. 뜬금없이. 네. 근데 원유를 네. 내가 현물로 갖고 싶은데 선물밖에 없더라고요, 제대로 된 게. 아, 원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드럼통을 몇 개를 사가지고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그 창고를 누가 내요, 그럼 그게. 예. 이 현물 ETF가 상당히 투자자한테는 이 축복이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1대1로 수익이 가니까. 예. 금이 30% 오르면 나도 30% 먹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플한데, 선물이 그게 아닙니다. 네. 원유가 3배 오르면 나 절대 3배 못 먹습니다. 네. 선물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먹기는 먹어요. 근데 왠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짜증나죠. 아니, 원유는 3배 올랐는데 나는 50%밖에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선물 거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럼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원자재 선물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은 하시는데 그거는 고도의 프로페셔널한 영역이고 거기는 리스크 관리 까딱 잘못하면 무조건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경고해 드립니다. 아니야. 그냥 하지 마세요. 예. 예. 하지 마라. 네, 네. 작가님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5년은요, 지금 뭐 거의 모든 자산이 이제 좋아 보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온 것도 정치는 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자산 시장에는 보통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돈을 아마 많이 푸실 거거든요. 그 후 몇 년 후에 뭐 부채 비율 늘어나는 게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 좋아 보이고요. 그 미국도 4월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급격하게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역사에서 이런 히스토리컬 패턴이 나오면은 1년은 갑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아직 앞사이클이고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자산이 이제 좋아 보이고요. 근데 지금 정황상 모든 것이 27년, 28년에 경제 위기가 오든 금위기가 되든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우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벌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의 말은 전부 다 무시하십시오. 지금은 존버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팔 거를 확실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걱정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구 작가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